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2에 대한 법인 결산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의한 법인 결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제공해드린 법인 조정 전산 자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 압축을 해제를 하시면 압축 해제된 폴더 안에 보시면 1000번과 1001번의 회계 데이터를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계 데이터를 현재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사랑2의 데이터 저장 위치에다가 이 자료를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C 드라이브에 보시면 뉴젠DB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뉴젠DB의 리버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를 1000번과 1001번을 그러니까 붙여 넣기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 PC에 데이터 저장된 위치에 1000번과 1001번 폴더가 이미 존재를 한다면 폴더 이름을 그러니까 데이터에 1000번, 1001번 코드 번호를 변경하신 후에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변경하신 후에 데이터를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폴더와 동일한 폴더가 동시에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저장 경로에다가 제가 제공해 드린 데이터를 붙여 넣기를 하신 후에는 세무사랑2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에서 1000번이라고 하는 회사 코드를 찾으면 회사 코드를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회사 코드를 재생성하시면 재생성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는 멘트가 나타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 코드를 조회를 해보시면 1000번의 회사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1000번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우리 법인 세무조정 하실 수 있는 회사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1000번 주식회사 한국전자 11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2015, 원천세 2015라고 하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자료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기중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 결산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법인 결산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진행하기 때문에 3월 달에만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계정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정보 등록 쪽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 101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계정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계정 과목을 우리 회계관리 쪽에 있는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이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세무조정할 때 그 정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전산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을 법인세나
법인세 세무조정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4번 개정과목,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급금 개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 개정과목을 보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고정적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색깔이 파란색과 연두색 색깔이 있는 적요가 있습니다. 이 적요 코드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든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세무조정과 세무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대비 813번에 있는 접대비를 보시면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고정조교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신용카드 해외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경조사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접대비 고정조교는 접대비 세무조정 시에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는 조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세무조정이나 법인 결산과 관련되는 내용, 부가가치세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 고정조교를 정확하게 사용하심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와 세무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중에 회계 처리하실 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정과목에 대한 성격 파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과목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개정과목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정과목이나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34번에 나오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개정과목과 세법에 의한 개정과목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에 의한 개정과목은 현금 등이 지출이 되었지만 출금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정과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과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여금이 된다라는 거죠. 대여금이 되지만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세무사랑2의 134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이 개정과목은 법인세법상의 성격과 기업회계상의 성격을 지금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 업체들은 결산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재무제표는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지급금이라는 개정과목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이 가지급금의 의미가 법인세법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부분은 회계에 대한 오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2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급금인 134번이라는 개정과목 코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또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지급금이 기업회계 개정과목과 가장 유사한 개정과목이라고 하면 대여금 개정과목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인데요. 단기 대여금은 기업회계상에서는 대여금입니다.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랑2 프로그램은 개정과목의 성격을 별도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대여금은 성격을 9번 대여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 대여금을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성격을 7번 가지급금으로 인식하게 되면
7번 가지급금으로 성격을 부여시키면 이 114번 대여금은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프로그램이 인식하게 되고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되는 순간 추후에 우리 법인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할 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회계 자료를 불러올 때 대여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자료도 반영해서 인정이자 세무조정,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에 기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가 세법상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형태, 세무조정에도 영향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의 잔액이 없도록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결산재무제표는 기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세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수증 수취 거래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해서는 원래 정빙 서류를 작성해서 수취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영수증 수취 거래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빙 서류를 작성하고 또 수취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빙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적격정빙을 의미합니다. 적격정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증빙 자료를 수취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되는데요.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요건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교재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부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런 경우에 다음의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된다. 즉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라고 했을 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누구냐? 자, 이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중고자동차를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하고는 중고차를 판매한다라는 그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던 차를 판매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판매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이 발생될 겁니다.
그 외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 공급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는 걸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공급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의 개념입니다. 인도, 양도, 사용, 소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양도, 사용, 소비라고 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 있을 때 공급이 일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은, 자, 그렇게 사용, 소비되고 인도, 양도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겁니다.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은 어떤 거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럴 때 공급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급하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되고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즉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미만일 때 예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쭉 9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각 주에 가번부터 하번까지 또 예외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참고에 적격증빙 수취 거래의 요건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느냐, 또 이전 방법이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한 것이냐, 대가를 지급했거나 할 예정인가, 이 네 가지 요건이 전부 다 yes라는 답변이 있다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no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없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적격증빙 수취와 관련되는 내용을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랑2에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전표 입력 쪽에 보시면 매매출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입력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메뉴가 기중에 우리 전표 입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만 적격증빙 수취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1월 달에 자료를 좀 등록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적격증빙 수치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전표 입력과 동시에 중간에 보시면 카드 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1번 신용카드, 2번 현금 영수증, 0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적격증빙 수치 의무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수치한 걸로 인식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여부가 부로 나올 겁니다. 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번 명세서 해당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4번 정빙 불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요건 4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사업자와의 거래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비사업자하고 거래했다든가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아니고 공급을 하지 않고 제공받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재화 용역이 아닌 것을 제공받았을 때, 즉 장려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 4가지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차량 운반구 구입했을 때 홍길동이 개인한테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명세서 해당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세서 제출 대상일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수치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에 대해서 등록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쭉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거래 건별로 전부 다 등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번으로 선택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적격증빙 미수치로 인한 가산세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은행에 이자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로 3번이 해당이 될 겁니다. 3번 제외를 선택을 하게 되면 15번부터 35번까지 예외 사항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보험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방송 용역, 주택 임대 용역, 뭐 부동산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예외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격증빙 수치 예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명세서 제출 제외가 있는데 이 경우에 33번 송금명세서 제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금명세서 적격증빙은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격증빙 수취한 걸로 인식해 주는 부분입니다. 33번을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창이 다시 뜨면서 은행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까지 전부 다 입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전부 다 등록해 주시게 되면 정상적인 걸로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취하지 않았는데 적격증빙이 아니라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 불비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입력을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증빙 불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증빙 불비 지출은 되었지만 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빙이 없는 부분들은 추후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격 증빙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거래 전표가 발생할 때마다 수취 여부에 대해서 요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전표들이 나중에 결산 및 결산 및 재무제표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그 자료를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는데 거래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고 미사용 내용 등을 클릭하시게 되면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가산세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는 우리 법인조정 쪽에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미리 보시면 법인조정 메뉴에서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서라고 있는데요. 가산세 계산서 쪽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지출증빙 미수치 금액을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미제출 가산세 보면 허위 수치 금액, 미수치, 허위 수치 100만 원에서 가산세 2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계산된 가산세는 저장하신 후에 우리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가셔갖고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가산세액란에 2만 원이 가산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적격 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법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하는데 정상적으로 가산세까지 큰 어려움 없이 반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격 증빙 수치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2016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법인조정 쪽에 보시면 표준재무제표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면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즉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내용에 대해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를 분석해서 서식을 작성한 후에 그 적격증빙 수치하지 않은 금액들을 파악해서 국세청에 신고해 달라고 해서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법인세 신고 때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관리하실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